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달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기념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야, 챙길 게 참 많습니다. 보통 또 5월달에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챙길 일이 참 많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5월달에 가장 큰 국경일이 있습니다. 전승기념일이죠.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을 맞서 싸워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승리로 이끈, 뭐 인정해야죠. 이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기념일이 이제 전승기념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5월 9일 전승기념일 행사를 이제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등장을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 입장이 좀 변했나? 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 전승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 연설을 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어떤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하고 정식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이제 문답을 좀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특별 군사 작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종식될 조짐이 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언급,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과 뭐 1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듯한 이러한 이제 발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승절 이제 기념식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승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항상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위력적인 무기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국력을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어, 너희들 까불지 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자리가 전승절인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참 잘 활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러시아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무기들 대거 이제 동원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의 어떤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들 활용을 했죠. 그래서 2025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거창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11,000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고 180대 이상의 뭐 탱크, 장갑차, 뭐 각종 미사일 등등의 무기들을 이제 과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전승절 한번 보시죠. 올해 전승절을 보고 있으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제 단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사람도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밖에 이제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를 보면 계속 보병 또는 뭐 군악대 이런 이제 행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명분을 가진 부대들이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만, 결국 이제 메인은 점점 큰 ICBM, 그다음에 뭐 미사일, 그리고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제 보병만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한테는 익숙한 모습인 이제 북한군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거리를 좀 안겨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전승절 행사할 때 등장했던 각종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는 뭐 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거대한 뭐 탱크라든지 이러한 장비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81주년 행사는 탱크, 미사일 등 중화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중화기들은 뭘로 했냐? 다 그냥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 보고 러시아에 이런 무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작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 장비 그리고 사관생도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많은 장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빼낼 여유가 없다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괜히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이런 행사를 대규모로 하다가 장비가 터져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물론 이제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승절 행사는 상당히 좀 이걸 굳이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외빈들 참석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벨라루스 빼고 나면 라오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도가 이제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 지금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항상 이런 행사를 하면 꼬박꼬박 참여하는 나라들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도 대부분 다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생각해보면 작년에 거창하게 했으니까 뭐 매년 또 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전승절 사실은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점점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스크바보다 훨씬 더 동쪽까지 이르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지금 공격 범위에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무슨 퍼레이드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부낀다든지 아니면 선전물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뭐 이 정도 사건만 벌어져도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이제 체면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이 나서가지고 양국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양쪽 모두에 대해서 야 전승절은 너희들 기념일 아니냐. 그리고 80년 전에 우리랑 너희랑 같이 싸웠잖아. 그러니까 다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이날은 좀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양쪽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뭐 포로도 1,000명씩 서로 교환하자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휴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승절 행사를 거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기분을 긁어대는 이제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전승절 전날인 5월 8일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열병식 개최를 허가한다. 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아무 효력이 없죠. 뭐 물론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관 이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준비 중에 상당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 지역 경계죠. 그러니까 드론이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날라오면 요격해야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감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그 러시아 국경 지역입니다. 사마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쪽 러시아로 넘어와 가지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요 시설까지 공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여기가 모스크바니까 모스크바로부터 한참 떨어진 이러한 지역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지역을 살펴보면 발트해 인근 그러니까 상페테르부르크 요 인근은 물론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마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름 요 내륙 지역에 있는 우랄 산맥 주변 지역 이 지역까지 다 공격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은 대부분 정유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원유 또는 그 원유를 정제하는 특히 이제 정제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이제 석유류 제품 수급을 이제 방해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로 드론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4월달 그리고 이제 5월달에도 계속 이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 발표를 보면 이제 5월 8일날 이제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대해서 한 350대 가량의 이제 드론들이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 요격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은 뭐냐?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 넓고 넓은 이 러시아 전체 영토 중에서 딱 두 곳을 지키는데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항구, 그다음에 이런 정유시설과 같은 지역들은 사실 무방비로 지금 내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을 이제 뭔가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러시아가 나섰습니다만 러시아 군이 동원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석유 기업들이 알아서 너희들 돈으로 구해서 뭐를 해라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드론 방어용 뭐 그물도 씌우고 그다음에 산탄총을 장착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에 러시아 내부의 정유시설 14곳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한창 석유 가격이 좋을 때 러시아가 많이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 상당수를 지금 회방을 놓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4월달 지금 추계로 보면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꺾어져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관이 전승절 행사와 관련돼 있는 알보병들이 행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
러시아 관점에서 봤을 때 2026년 지금 5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 전후한 그 시기부터 러시아는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체제에 고분고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투 트랙을 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만만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직접 무력으로 때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기득권이 있는 뭐 유엔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국제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이제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놓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제 서방과 우리는 계속 함께 갈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방이 주도해서 만들어놨던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국제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오는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에서는 5개 상임 이사국이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5개 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죠. 즉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던 나라라는 이제 이유로 이러한 거부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지난 이제 언제였죠? 2007년 벌써 한참 됐네요. 2007년에 독일에서 개최된 이제 미넨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당시에 선언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국제기구 이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이게 다 미국 또는 서방 소수의 국가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정면으로 서방 국가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큰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러시아는 이 국제법 규칙에서 그 이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의 여러 활동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여러 규정들을 빈틈을 공략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갔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너는 왜 국제법 안 지켜? 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 밖에서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미국은 너는 계속 그거를 이제 국제법 체제 안에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의 지배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여러 국가들을 하나씩 묶어내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또 열심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조직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자기에 따르는 친러 노선을 갖는 국가들을 하나씩 포섭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잘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특정 국가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든 힘이 곧 정의다라는 노선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이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던 거죠.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 지역 이런 쪽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삐그덕거리는 것 같습니다만 러시아가 되게 큰 판에서 미국의 영향력, 서구의 영향력을 잠식해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복원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것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들이 러시아한테 유리할 것 같았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패턴을 이어가려면 미국이 국제기구라는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체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도 여러 나라들이 그러면 안 되지.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앉으세요. 라고 붙잡아서 미국의 역량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은 이제 모든 국제기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 맞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라라는 행정명령을 지금 이제 발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을 포함해서 유엔의 31개 이제 산하기관 그리고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 전체 그 운영 비용의 뭐 적게는 3분의 1에서부터 많게는 절반 가까이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 대부분 다 안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유엔이 아닌 이제 다른 국제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가자지구 평화와 관련돼 있는 뭐 국제평화위원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원장 맡고 들러리로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유명한 인사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초청은 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초청이라는 것이 그냥 원 오브 댐이죠. 탑은 당연히 트럼프, 미국 그리고 그 밑에 쭉 줄 세우는 여러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국제 무대에서는 자기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다라는 이제 노선을 견지를 해왔던 거죠. 특히 이제 유엔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체제 속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해 왔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가 유리한 어떤 러시아가 활용하기 좋은 무대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에는 자기들이랑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유리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무력 사용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해에만 7개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이렇게 큰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이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뭐 전쟁을 마무리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미국이 때리고 있는 나라들 보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 쿠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 대부분 러시아 주변 지역 아니면 러시아의 동맹, 러시아와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만 골라서 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서반구의 러시아의 가장 큰 우방 국가이자 거점이었죠. 그다음에 중동에서 그나마 자기들과 관계가 좋았던 이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뭐 쿠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마음대로 날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싱크탱크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예측 가능한 패턴, 그다음에 법적 프레임 이런 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면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사전 대비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미국이 오히려 지금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러시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미국에 대해서 반미 노선을 표명하는 나라들을 물심양면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정작 미국이 팔 걷어붙이고 이들 나라에 대해서 뭔가 현상 변경을 꾀할 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방이 우리는 러시아랑 좀 친해라고 했는데 그냥 말폭탄만 터뜨리고 실제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들은 이제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살펴보면 푸틴 대통령은 항상 강력한 무력, 뭐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위협은 했습니다만 2023년도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침공을 했을 때 아르메니아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2024년에도 이제 시리아 반군이 이제 시리아를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뭐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변 국가, 특히 이란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방공 무기, 뭐 전투기까지는 필요 없고 뭐 S-500, S-600 같은 최첨단 방공 자산만 러시아가 제공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 전혀 못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의지 문제냐 아니면 능력 문제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둘 다인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배치할 것도 없는데 다른 나라를 지원할 여력은 전혀 없다라는 게 하나. 그다음에 원래부터 러시아는 실질적인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더 높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란 전쟁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 러시아는 되게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란이 샤헤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해 준 만큼 러시아도 이란에 대해서 뭐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무기를 뭐 카스피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자유로운 금융의 중심지인 두바이를 포함한 UAE의 여러 가지 도움 또는 이제 묵인 이런 거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챙겨왔던 거죠. 그런데 UAE랑 지금 이란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둘이서 세계를 운영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 급수가 떨어지는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지역 강국이다. 더 이상 슈퍼파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덕을 보면서 이제 다시 슈퍼파워의 지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핵심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자기들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 80년 전에 만들어졌던 유엔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을 미국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라브로프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 국제법도 없고 베르사유 조약도 없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했던 베르사유 조약도 없고 그리고 얄타 조약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쟁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져 왔던 모든 것을 미국이 때려부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익을 체리피킹 해오면서 반대로 미국을 그 체제 속에 어떻게 보면 얽어매는 데 성공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다 때려부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국가의 여러 가지 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MC라고 부르는 민간 사설 이러한 이제 군사 기구들을 군사 회사들을 투입하면서 그 나라의 반군을 지원할 때도 있고 그 나라의 국가를 지원할 때도 있고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올 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또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칠기만 하고 세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약속을 어기고 과도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그런 PMC들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까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지금 러시아 사이에 체결돼 있던 과거에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감축 조치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시한 만료로 끝났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뉴스타트라고 알려져 있는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만료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푸틴은 나는 계속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미국 너희도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약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도 계속 지킬 것임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더 만들 거야. 핵무기 현대화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판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를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됐던 이제 5월 9일 전승기념일 행사, 초라한 전승기념일 행사는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많은 이제 고민을 이제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전체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한 70에서 80%의 시간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휘라는 것이 이제 큰 프레임에서 큰 작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전술적인 단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 정착촌 이런 것들 둘러싸고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러한 마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러시아의 모습이 이번에
이제 보병, 알보병으로만 가득 차있는, 가득 차지도 않았죠. 그러한 이제 전승절 기념 행사로서 잘 드러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득을 볼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러시아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여러 국면들이 전환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9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번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